여러분, 저도 오늘 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제가 준비를 해온 게 있는데요. 여러분, 대만 가보셨어요? 대만이 되게 이런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걸로 또 유명해요. 저도 대만 가봤는데 진짜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너무 좋았어. 난 대만 사람들이 참 친절하더라. 근데 아쉬운 건 저는 이제 도시 여행만 했어요. 타이베이 위주로. 근데 대만이 자연 경관이 좋기로 되게 유명해요. 그 중에서도 대만의 타로코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특히 협곡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이렇게 초록초록한 산봉우리들이 엄청 막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산봉우리가 얼마나 높은지 그냥 꼭대기는 항상 이 안개, 구름 속에 잠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울퉁불퉁한 바위 사이로 이런 협곡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근데 워낙에 협곡이 깊고 급류라서 정말 절경이긴 한데 이런 곳에서는 한번 사람이 실종되면 수색 자체가 또 어려운 곳으로 알려진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바로 2019년 말 바로 이 국립공원에서 국제 커플 중 한 명이 실종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019년 당시 37세였던 앨리스의 중국 본명은 구야팡이었어요. 구야팡은요, 미국 이름은 앨리스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앨리스라고 부를게요. 앨리스는 1982년 12월 2일 대만 타오위안에서 태어났어요. 형제가 무려 6명인 딸 5에 아들 하나인 집안이에요. 여기 막내딸로 자랐는데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족들한테 사랑을 진짜 많이 받고 자랐어요.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 첫째 언니 조세프랑은 10살 차이가 났대요. 이 언니가 막내 동생 앨리스를 그냥 너무 이뻐한 거야. 막 엄마처럼 세수도 시켜주고 옷도 입혀주고 머리 빗겨주고 막 밥 먹여주고 이러면서 진짜 자기 딸처럼 업어가면서 키웠다고 해요. 자,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자라서 그랬는지 앨리스는 그냥 되게 조용한 성격인데 작은 동물 있죠? 동물들 되게 좋아했고 또 언니 오빠들한테는 직접 만든 선물을 해주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랑 많고 귀엽고 다정다감한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앨리스가 7살이 됐던 1989년 이제 대만 상황이 그때 당시에 되게 불안했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우리 이제 대만을 뜨자. 우리 미국으로 이민을 가자라고 결심을 해요. 약간 알쓸신잡 같은 느낌으로 도대체 이때 대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하고 제가 또 알아보니까 원래 대만이 1949년부터 계엄령 체제였다고 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통제가 엄청 심하고 반정부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독립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 없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38년을 지내다가 1988년, 1989년부터 갑자기 이제 민주화 개방을 하자 이래가지고 체제가 완전 바뀌게 됐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분위기가 막 달라지니까 이 국민들이 좀 불안할 거 아니야.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거기다가 1989년에는 중국 본토에서 천안문 사태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도 야, 이거 뭔가 우리나라도 이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다가 우리도 막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당시 중산층 대만 가정들 사이에서는 애들은 해외 나가서 키우자. 그래서 이 당시에 해외 이주가 되게 흔했대요. 자, 그렇게 앨리슨의 집이 1989년 피지로 이주를 했다가 2년 후인 1991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스가토스라는 실리콘밸리 남쪽에 있는 이 작은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앨리슨은 왜 아까도 말했지만 원래 좀 소극적인 아이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9살 이렇게 어릴 때 자꾸 이민을 가고 이사 가고 또 거기다가 문화도 달라 언어도 달라 하니까 너무 다른 환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워낙에 내향형이고 수줍음도 많았지만 또 가족들이 아무리 이렇게 잘해줘도 가족들한테 자기 속내를 잘 말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었대요. 가족들 말로는 꼭 자물쇠로 걸어 잠근 금고 같은 아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적응하는데 힘들어 했지만 그래도 점차 이 미국 캘리포니아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 고등학교는 또 그 캘리포니아 전체 학교 중에 상위 1%에 드는 명문 공립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사라토가 고등학교라고 여기를 들어가요. 여기가 좀 부유층 자녀들이 이제 좋은 명문대학교 가려고 모이는 그런 좀 공부 압박이 꽤 심한 학교래요. 그래서 앨리스가 이런 데 들어갔으니까 또 학교 친구들끼리 좀 경쟁이 좀 심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수학을 좀 힘들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과외 선생님을 붙여줘. 근데 이 선생님이 좀 괜찮은 분이셨나 봐. 학교 수학 성적도 쭉쭉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커서 우리 과외 선생님처럼 이렇게 학업을 따라가기 힘들어하는 애들을 도와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앨리스가 가지게 됐다고 해요.
자,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산타클라라라는 여기도 되게 좋은 사립대학교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정치학과 그리고 영어 복수 전공을 하는데요. 되게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니까 똑똑했어요. 그렇게 2006년에 대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이때 부모님 건강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자식들 다 이제 미국에 두고 부모님은 대만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부모님은 내심 걱정이 많이 됐겠지. 막내딸이 이제 막 대학 졸업했는데 얘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셨지만 앨리스는 산호세로 이사를 하고 바로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실리콘밸리 사는 애들 있잖아. 애들 상대로 과외를 시작해요. 아까 말했죠. 선생님 되고 싶어 했다고. 그래서 초딩 애들부터 고등학생까지 가르쳤는데 애들한테 또 너무 다정다감 이렇게 조용조용한데 하나하나 되게 세심하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 있잖아. 딱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다정다감하고 책임감 있고 실력도 좋아서 이 실리콘밸리 부모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어. 과외 잘한다. 그래가지고 연수입이 무려 14만 달러. 한화로는 2억 1천만 원 정도를 과외에서 찍게 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집에서는 응석꾸러기 막내딸이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전혀 걱정거리가 없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똑똑하고 멋진 여성으로 앨리스가 성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러던 2017년 6월 이 앨리스가 35살이 됐을 때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한 아트 전시회가 열려요. 뭐 조각 전시회였다고 해요. 여기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해럴드 헐천이라는 남자. 1959년 2월 8일생, 그러니까 앨리스보다는 무려 23살 연상인 거예요. 당시 앨리스가 35, 해럴드가 58세였어요. 58. 해럴드는 출신은 독일 출신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아주 어릴 때 캐나다 엘버타라는 되게 작은 마을로 이사를 해서 거기서 자랐어요. 쭉. 그래서 캐나다 시민권자였고요. 또 캐나다 군사 왕립 사관학교에서 공학, 물리학 학사를 마쳤고요. 되게 엘리트야. 12년 동안 군사기술 분야에서 일하다가 1994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아요. 박사 논문 주제를 제가 찾아봤는데 주제가 난 이거 한글인데도 모르겠더라.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나 들어봐. 다이아몬드와 질화 붕소의 고온 라만 산란. 이거 무슨 간장공장 공장장애야. 이거 발음도 못하겠어. 진짜 무슨 말인지 일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전문적인 분야래요. 엄청.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졸업을 했고 논문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는 Applied Materials라는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 16년을 일했고요. 그리고 2009년 블룸에너지라고 이렇게 실리콘밸리에 있는 친환경 기업이에요. 여기서 발명가이자 이제 임원으로 일하면서 특허를 50몇 개, 거의 60개를 냈대요. 그러니까 머리도 완전 좋고 돈적으로도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집도 여러 채야 막 렌트 주고 했대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다만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 23살이니까. 자, 그리고 나이 차이만 많이 난 게 아니에요. 이 마이클은 2번을 결혼한 이력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내에 대해서는 뭐 이름도 신상 정보가 알려진 게 없는데 두 번째 아내는 멜리사 유라고 유씨인 걸 보면 한국인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인일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동양인이었어요. 두 번째 부인이었던 이 멜리사 유씨는 2017년 6월 3일 56세의 나이였는데 갑자기 자다가 사망했어. 부검 결과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대요. 다만 좀 이상했던 건 몸 곳곳에서 멍이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왜 때문이었는지 그 원인은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더 뭔가 이상한 점은요. 멜리사가 사망하기 바로 하루 전날 이 둘의 이름으로 공동명의인 이 집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주택으로 재담보 대출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100만 달러, 한화로는 약 14억이에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현금으로 그걸 다 받았거든? 근데 그 거액을 받고 멜리사가 그 다음날 바로 죽어버린 거야. 너무 희한하죠? 하지만 뭐 그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전부인인 멜리사 유의 죽음은 그냥 그렇게 합병증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럼 해럴드와 앨리스는 어떻게 만난 거냐? 둘이 어떻게 알았을까? 시기가 좀 소름 돋는 게요. 해럴드는 처음에 자기 말에 의하면 그 두 가지 버전이 있어. 해럴드가 말한 내가 앨리스를 어떻게 만났는지. 첫 번째 버전은 아내가 죽고 2주 만에 만났다는 거야. 2017년 6월에 두 번째 아내가 사망했잖아요. 근데 2017년 6월에 앨리스를 만났어. 그 전시회에서. 그 두 번째
나중에 또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만났다고 말하는 게 있는데 그 두 번째는 그거는 제가 또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완전 또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전 아내가 죽자마자 만나게 된 것도 뭔가 좀 소름 돋는데 둘이 만나고 4개월 만에 결혼을 해요. 좀 그렇지 않아? 내가 지인이었으면 좀 그랬을 것 같아. 너무 빠르고 오래 살았던 와이프가 죽자마자 갑자기 또 동양인 아내를 뭔가 이렇게 대체되는 그런 느낌이잖아.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4개월 만에 결혼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전 아내가 죽자마자 23살 어린 동양인 여자 또 아시안 여자를 만나서 사귀고 4개월 만에 결혼해서 4달 전에 와이프랑 살던 집, 와이프가 죽었던 그 집에서 같이 살게 됐다고요. 자, 그리고 결혼한 지 2년 만인 2019년 11월 말이에요. 앨리스의 언니들이 여러 명 있었잖아. 그 중에 한 명인 그레이스라는 언니가 있었어요. 그레이스 언니가 자기 딸이랑 이렇게 동네 앞에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띠링 띠링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전화를 받았어. 그랬더니 자기 동생, 앨리스가 가르치는 학생의 학부모님인 거예요. 이 엄마가 안녕하세요. 혹시 앨리스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니 지난주에도 말없이 안 오셨는데 오늘도 연락도 없이 오시지를 않아가지고요. 아니 그런 분이 아닌데 오늘도 노쇼라는 거야. 말도 없이. 아니 원래 되게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신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전화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언니인 그레이스가 깜짝 놀랐어. 아니 내 동생이 막 그렇게 수업도 안 빠지는데 심지어 지 수업도 안 빠지는데 학생 수업은 절대 빠질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어. 근데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래서 가족들 단톡방에 있었대요. 거기다가 앨리스랑 연락 되시는 분, 연락 마지막으로 하신 분 했는데 너무 충격적이야. 다들 나도 앨리스랑 연락이 안 됐어. 나도 앨리스 답장 못 받았어. 그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연락 안 된 지가 거의 2주가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그래서 이 언니가 바로 경찰서에 찾아가서 이 앨리스 내 동생 사는 집에 좀 같이 가달라고.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갔어요. 앨리스가 살던 집에. 그래가지고 문을 똑똑똑 두드렸는데 벌컥하고 웬 모르는 남자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누구세요? 여기 앨리스 저희 동생 집인데? 그러니까 이 남자가 무슨 소리세요? 여기 살던 여자가 집 내놔가지고 제가 여기서 산 지 반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경찰이 아이고 뭐 그냥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었나 보네. 집도 내놓고. 가족들 모르게 어디 가고 싶었나 보죠. 자기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겠죠. 이러면서 경찰이 수사를 안 해준대. 근데 어떻게 지금 가족들은 당장 딸이 막내 동생이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앤드류라는 사설 탐정을 이제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설 탐정 앤드류가 조사를 해보니까 저기요 따님 결혼한 거 아셨어요? 결혼해서 이 써니데일 이 집이 아니라 15분 거리에 저 마운틴뷰 1724번지로 전입신고하고 저기로 이사 갔다는데요? 이사 간 지 몇 년이 됐어요. 그러는 거야. 아니 그리고 몇 주 전에는 둘이 대만으로 여행을 갔는데요. 그래서 당신 딸은 대만에 갔고 지금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거야. 가족들이 다 충격 먹었어.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이 결혼을 했다니. 아니 내 동생이 결혼을 했다고? 앨리스는 그 누구한테도 자기가 헤럴드를 만난다는 사실을, 결혼했다는 사실을 가족들 그 누구에게도 말을 안 했어. 그제서야 큰언니인 그 되게 친했다는 언니 있잖아요. 자기가 키웠다고 거의. 그 조세핀 언니가 2년 전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막 결혼했을 때였어요. 둘이 야 우리 점심으로 샌드위치나 먹자 하고 만났는데 앨리스 손에 뭔가 반짝반짝한 게 있는 거야. 약지에. 그래서 조세핀이 깜짝 놀랐어. 언니가. 야 그거 뭐야? 설마 다이아? 그랬더니 이 앨리스가 갑자기 허겁지겁하면서 이 반지 알을 이 안쪽으로 이렇게 숨겼대요. 그러면서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이러고 그 다음부터는 만날 때 한 번도 반지를 안 차고 나왔다는 거야. 왜 숨겼을까 가족들한테? 미스테리예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아니면 남편이 그 전에 2번이나 결혼했던 돌돌싱이라서? 집안이 좀 약간 종교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느낌이 있긴 했거든요. 그럼 보수적인 부모님이라서 왠지 부모님이 싫어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나? 아무튼 가족들은 지금 금시초문이었어요. 거기다가 내 딸이 부모님들이 살고 있는 대만에 왔다니. 아니 부모님들이 대만 살고 있는데 대만 온다고 연락도 안 했던 거야. 저 이렇게 연락이 끊긴 지가 여러분 한 달이 지났어요. 이 앤드류가 결혼해서 둘이 살던 그 집으로 이제 갔어. 갔는데 대문 앞에 이런 쪽지가 하나 붙어있어. 어서와 앨리스, 사랑해. 앨리스는 지금 없어진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어서와 앨리스라는 쪽지가 붙어있는 거야. 너무 기묘하잖아. 아무튼 이 탐정 앤드류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 집 앞에서. 그러다가 이제 이웃 주민들이 이렇게 있길래 저기요.
혹시 이렇게 생긴 여자, 앨리스라는 여자 아시냐?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세요? 지금 실종 상태라서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이웃들이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대요. 아니, 여기서 전 와이프도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새 아내라면서 데리고 오더니 이제는 그 아내가 또 실종이 됐다고 하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는 앨리스 못 본 지 좀 됐다고, 언제가 마지막인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둘이 집에서 돈 문제, 임신 문제로 심심치 않게 싸우는 거를 자주 봤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임신 문제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애를 갖고 싶었던 건지 안 갖고 싶었던 건지. 아무튼 둘이 싸우는 일이 아주 자주 있었대요. 저 그렇게 탐정이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집주인인 해럴드, 이 남자를 마주쳤어요. 드디어 이 사람이 이제 차 주차하고 집으로 돌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탐정이 가서 지금 당신 아내 앨리스 가족들이 앨리스를 지금 애타게 찾고 있다고, 와이프분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해럴드가 엄청 태연하고 엄청 침착하게 아내는 대만 갔어요. 그런 거예요. 원래는 12월 7일쯤에 귀국을 할 예정이었는데 자기 좀 더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그래서 나만 다시 돌아왔다. 아내는 지금 대만에 있고 걱정하지 마셔라. 제가 신용카드 사용 내역 확인해 봤는데요. 아내는 안전히 잘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한테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협조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이 탐정을 만나고 하루도 안 돼서, 24시간도 안 돼서 바로 해럴드가 형사 변호사를 고용을 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에 본인도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도 아내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을 거 아니야. 행방을 몰라, 신용카드 내역 외에는. 근데 앨리스 가족이 고용한 탐정이 와가지고 우리 지금 앨리스 찾고 있습니다 하면 우리 같이 찾아요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하루도 안 돼서 바로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말 안 하겠다고, 앨리스 가족들이랑. 지금부터 말한 이 내용은 변호사 입을 통해서 설명한 해럴드의 이야기예요. 자, 해럴드 말로는 자기가 2019년 11월 말 아내랑 같이 대만에 놀러 갔다는 거야. 여행 계획 일정은 2019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그러니까 약 8일 정도 대만에서 묵고 그 다음에 둘이 같이 캘리포니아로 돌아오는 예정이었대요. 11월 29일에 둘이 대만의 화롄이라는 곳에 있는 한 호텔에서 묵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오전 11시쯤 자기들이 하얀색 폭스바겐 차를 렌트를 했는데 따로 운전기사를 고용을 했대. 이렇게 돌아다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운전기사가 호텔로 도착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운전기사, 자기 와이프인 앨리스, 그리고 자기 해럴드 셋이서 주변에 굉장히 유명한 그 여행지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립공원에 도착을 했대요. 워낙 이 국립공원이 넓은 곳이라서 6시간 정도 같이 이렇게 하이킹을 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 폭스바겐 차를 다시 타고 화롄이라는 기차역으로 향했대요. 거기서 운전사랑 자기 아내는 화롄 기차역에서 내렸다는 거야. 아내는 거기서 부모님을 만나러 가겠다고, 부모님이 사시는 양메이에 가는 기차를 타러 운전기사랑 같이 역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둘은 떠났대. 아니, 왜 운전기사가 내가 고용했는데 나까지 호텔에 데려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운전기사는 왜 기차역에서 헤어지는 거야? 운전기사도 뭐 멀리 살았나? 그래서 저는 이제 퇴근합니다. 저도 여기 기차역에서 기차 타고 갈게요 하고 간 건지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이야기를 듣고 앨리스의 부모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딸이 대만에 들어온지도 몰랐고 입국한 사실도 몰랐고 우리 집에 온다고 얘기한 적도 없었고, 심지어 자기들이 지금 사는 곳은 이사한 집이라서 우리 딸이 한 번 와본 적도 없는, 길도 모르는 곳이다. 우리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 해럴드가 하는 말이, 자기가 그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 와이프 앨리스랑 기사랑 1일 고용했던 그 기사 있잖아요. 그 기사랑 좀 뭔가 기류가 좀 이상했던 것 같다고, 둘이 좀 눈이 맞아가지고 어쩌면 둘이 기차 타고 도망간 걸 수도 있겠네요. 아니, 이게 말이 돼? 둘이 결혼한 지 솔직히 2년이면 약간 2년도 신혼 같잖아요. 근데 여행 가가지고 자기들이 1일 기사로 고용한 사람이 아무리 뭐 말이 잘 통하고 영화배우처럼 주성치처럼 생겼어도 눈이 맞아가지고 갑자기 남편도 버려두고 기차역에 내리고 둘이 손잡고 도망가는 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지금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이게 뭐야. 사람과 전쟁 내서도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해럴드가 하는 말이, 그날 좀 앨리스가 기분이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다. 산이 되게 구불구불해서 참을미를 하기도 했고, 부모님 만날 생각 때문에 좀 불안해 보이기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타이완, 대만 그 기사가 현지 기사였는데 되게 잘생겼었다.
그 핸섬한 그 젊은 남자, 한 30대 정도 돼 보였대요. 그 남자랑 그나마 중국어로 둘이 얘기하면서 되게 분위기가 화기애애 보였다고. 자기는 중국어로 말하니까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만 둘이 분명히 썸 같은 분위기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좀 민망할 정도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잘생긴 운전기사랑 아내가 도망간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12월 1일에 캘리포니아로 둘이 같이 돌아갈 예정이라고 했었잖아. 근데 자기는 부모님의 집에 갔다고 생각했던 그 앨리스가 11월 30일, 그러니까 돌아가기 하루 전에 자기한테 이메일을 보냈대. 이메일로 잘생긴 자기야, 잘생긴 우리 남편, 난 잘 지내고 있고 다만 우리 내일 미국 가는 거 너 먼저 가라고. 나는 12월 7일에 갈게. 내 티켓 좀 일주일 정도 미뤄줄 수 있어? 그래서 이 남편이 알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는 일정대로 그 다음날 12월 1일에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로 돌아왔고 아내 비행기 티켓은 12월 7일로 바꿨대요. 그리고 아내한테 이메일로 또 내가 12월 7일에 다시 대만에 갈게. 내가 대만 공항에서 우리 같이 만나자. 그래서 너랑 같이 나랑 캘리포니아로 다시 돌아오자. 그랬대요. 원래 그리고 와이프는 대만에 가면 나 먼저 미국으로 보내고 자기 혼자 며칠 더 지내고 오고는 했다. 근데 국제 커플이신 분들 그런 분들 많잖아요. 본국으로 돌아가서 나만의 시간도 좀 갖고 싶고 가족들이랑도 시간 보내고 싶으니까 남편 먼저 보내고 나 혼자 먼저 며칠 더 지내는 경우 흔하게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리고 헤럴드 말이 우리도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래 며칠 더 있다가 와 그랬대. 근데 난 또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근데 그래 와이프는 6일 있다가 온대. 근데 왜 굳이 캘리포니아에서 대만까지 6일 후에 또 대만에 다시 돌아와? 와이프를 데리러? 혼자 비행기 못 타? 그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출입국 내역을 보니까 이 헤럴드가 진짜 6일 있다가 다시 대만 공항에 왔어. 타이페이 공항에. 근데 기다렸는데 공항에 왔는데 와이프가 안 보였대. 뭐야? 우리 와이프 도망갔나? 한참을 그렇게 기다리다가 자기 혼자 안 와서 캘리포니아로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진짜 만약에 그렇다면 찾아봤어야 됐을 거 아니야. 앨리스가 어디 갔는지 왜 안 오는지. 근데 통화 내용 기록을 보니까 전화 한 통 했어 그날. 그 대만 공항에 도착해서 전화 한 통하고 부모님한테 연락도 안 했어. 아니 장모님 물론 얘기는 안 했지만 부모님 연락처는 알 거 아니에요. 혹시 앨리스 거기 있냐? 저랑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보이질 않는다. 앨리스 괜찮은 거 맞아요? 살아있는지 확인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죽은 걸 알기라도 하는 거야 뭐야. 너무 이상하죠. 너무 좀 어처구니가 없지 않아? 그러니까 또 핸섬한 드라이버였었다고 또 잘생긴 드라이버였다고 또 그렇게 변호사한테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앨리스한테 전화 딱 한 통하고 전화 안 받네? 오케이. 그럼 난 혼자 다시 캘리로 가야겠다. 이러고 캘리로 돌아왔다는 거야. 말이 돼? 그러면서 경찰한테는 아니 저도 너무 이상해서 앨리스가 걱정돼서 저도 갖은 노력을 다 했습니다. 앨리스를 찾으려고. 저도 엄청 비싼 돈 주고 사설 탐정까지 다 고용을 했는데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경찰이 탐정 누구 고용하셨어요? 증거가 없어. 자기가 돈 엄청 썼대. 그 탐정들 고용해서. 근데 탐정 고용한 증거 하나도 없고요. 나중에 재판에서 선서하잖아요. 그제 돼서야 사실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제서야 나중에 인정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쟁이야. 이제 계속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두 번째 와이프인 멜리사가 죽자마자 사망하고 2주 만에 앨리스를 만나서 4개월 만에 결혼했잖아요. 이번에도 앨리스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잖아 지금. 그냥 없어졌다고 그 국립공원 갔다가. 근데 앨리스 실종 5개월 만에요. 또 다른 동양인 여자인가 봐. 여자친구 이름이 킴이래요. 킴. 물론 미국인들 중에도 라스네임이 킴인 사람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동양인일 것 같은 의심이 들기는 하는데 아무튼 킴이라는 또 새로운 여자친구를 자기 두 번째 와이프가 죽었던 그 집 그리고 지금 실종돼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는 세 번째 와이프랑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같이 살았던 그 집에 데리고 와서 또 새살림을 차렸다고. 그리고 앨리스 물건들이 그 집에 다 있었을 거 아니야. 그 물건들을 다 박스에 진짜 쳐 넣어가지고요. 셀프 창고에 쳐 쑤셔 넣어놨어요. 가족들이 그 창고에 찾아간 거예요. 자기 딸 마지막 물건들이라도 좀 보려고. 창고 문을 열었는데 이 가족들이 너무 기가 막혔대. 할 말을 잃었대요. 진짜 무슨 이 앨리스 물건들을 쓰레기 더미처럼 막 아무렇게나 진짜 박스에 그냥 죄다 막 넣어가지고 그냥 쌓여져 있었던 거야. 말 그대로 쑤셔 넣어져 있었던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다가 상자들 속에서 영수증 한 장을 발견을 하는데요. 웬 고급 백화점에서 여자 스웨터를 2019년 12월 1일에 결제를 해서 구매를 한 거예요. 그때 이미 자기 와이프 없이 혼자 캘리포니아로 왔잖아. 자기 혼자 캘리포니아로 오자마자 여자 고급 스웨터를 쇼핑을 했다고.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이미 그때 그 킴이라는 여자친구랑 사귀고 있었고 그 여자에게 돌아오자마자 사귀은 게 아니냐라고 이제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진짜 열받고 황당하고 정말 너무 억울한 게 이렇게 지금 구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앨리스의 대만계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소조차 할 수가 없는 거야. 대만 현지에서는요, 대만 현지 경찰들은 이거 무조건 살인사건이라고. 그 공원도 샅샅이 다 뒤졌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곡이 엄청 깊고 급류고 해가지고 사람 없어지면 찾을 수가 없는 곳이야. 그러니까 찾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가족들도 진짜 무슨 맨땅에 헤딩하듯이 거기 가서 막 앨리스 어딨냐고 이름 부르면서 막 찾아다녔거든. 당연히 찾지를 못했어. 근데 아무튼 대만 당국에서도 이거는 살인사건이 분명하다. 너무 의심되는 게 많으니까 라고 했는데 체포영장까지 그래서 대만이 이 헤럴드한테 발부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나 이거 몰랐어. 미국하고 대만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헤럴드가 미국에 있으면 이 미국에서 헤럴드를 대만으로 보낼 의무가 없는 거야.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거는 헤럴드 국적이 미국인이 아니라 캐네디언이잖아요. 앨리스의 국적은 미국이었어요. 근데 3국은 제3국인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는 대만에서 일어났지. 자, 그래서 미국이 헤럴드를 보낼 수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 연방법상 미국 사람이 아닌 이 외국인, 그러니까 이런 캐네디언이 제3국인 해외에 가서 자기 우리나라 국민인 미국 시민을 살해할 경우에 이 미국 검찰이 직접 그 외국인 용의자를 미국에서 기소하기가 또 굉장히 까다롭대요. 나 이런 구멍이 있는지 몰랐어. 이 헤럴드가 이걸 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애초에 자기 와이프네 본국에 돌아가서 와이프를 죽일 계획으로 대만 그 국립공원에 찾아간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니까 가족들이 형사사건으로 어떻게 기소조차 못하는 거예요. 경찰이 조사를 해봤는데 2019년 11월 29일 오전 11시경에 앨리스의 셀카를 한 장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살아 있었던 거죠. 국립공원 가기 전까지는. 그리고 CCTV를 추적해보니까 헤럴드가 말했던 정말 그 하얀색 폭스바겐이 국립공원 입구로 들어가는 게 찍혔어. 근데 렌트한 선텐이 너무 진하게 돼 있어가지고 안에 뭐 2명인지 기사랑 3명인지 아니면 헤럴드 1명인지 전혀 보이질 않는 거야. 만약에 어디서 앨리스를 이미 죽이고 거기를 유기하러 간 걸 수도 있잖아. 그럼 혼자서 운전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차 안이 전혀 보이지를 않았어요. 가족들은 이 헤럴드 말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 헤럴드 말로는 기차역에서 헤어졌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이 대만에 모여가지고 이 기차역 주변 가게며 사람들한테 전단지를 이만큼을 프린트해가지고 막 보이는 사람마다 돌아다니면서 물어봐. 혹시 앨리스 본 적 없냐고. 이 사람 본 적 없어요. 근데 그 누구도 목격자가 없었어요. 그 경찰이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그 기차역에서 부모님이 사는 그 양메이로 가는 기차 타러 아내가 떠났다고 했잖아. 그날 그 기차역에는 양메이로 떠나는 기차가 오는 날이 아니었어요. 아예. 기차역 주변 CCTV를 다 뒤져보는데 국립공원 갔던 그 흰색 폭스바겐 그 렌트카는 한 번도 보이지를 않는 거야. 그 기차역 근처로. 하지만 다행히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이 차를 다른 곳에서 찾아요. 그냥 고속도로 같은 데서. 이걸 추적을 해보니까 이 하얀색 폭스바겐은요. 국립공원에 갔어. 그 다음에 기차역에 원래 들렸다가 갔다고 했잖아. 기차역 안 들렸어. 그냥 곧바로 국립공원에서 바로 다시 호텔로 돌아갔어요. 둘이 묶어있던. 그리고 헤럴드 주장대로라면 그 기차역에서 앨리스는 떠난 거잖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앨리스의 핸드폰이 그날 밤 그 둘이 묵던 호텔에서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추정을 해보면 아마도 깊은 산속에서 앨리스를 죽이고 그 국립공원에서 앨리스 휴대폰만 자기가 갖고 온 걸 수도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색대가 특히 절벽들 위주로 이 일대를 다 수색을 했지만 타르코브 국립공원이 워낙 크기도 하고 가파르고 물살 엄청 세고 이런 곳이라서 유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찾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기억나세요? 아까 헤럴드가 11월 30일에 앨리스가 자기 이메일로 비행기 티켓 좀 연기시켜 줄 수 있냐 메일을 보냈다. 정말 그 이메일이 있었어요. 근데 IP 추적을 해보니까 그 IP 주소가 둘이 묵고 있던 호텔이었던 거야. 아니 앨리스는 부모님 집 갔다며. 지가 앨리스 이메일로 로그인해서 지가 지한테 메일을 보낸 거밖에 더 되냐고요. 그 호텔에서. 그리고 왜 아까 원래 와이프랑 같이 대만 가면 저보다 며칠 더 묵고 미국으로 다시 혼자서 돌아오기는 했었어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상한 일은 아니었어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출입국 기록을 보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둘이 항상 대만에 같이 가서 같이 돌아왔지
둘이 이렇게 따로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법망의 구멍 때문에 미국이 이 헤럴드가 구린 게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 기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민사소송이라도 걸자 해가지고 이렇게 소송을 거는데요. 여기서 열린 재판에서 또 하나 밝혀진 사실은 뭐냐면 이 헤럴드가 대만에서 돌아오자마자 손이 골절됐는지 팔에 그 보호대 있잖아요. 이거를 차고 다녔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 증언에 따르면. 헤럴드 손 왜 그래? 팔이 왜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는 술집에서 그냥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손목이 부러졌어 라고 했대요.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했어. 근데 앨리스 변호사한테는 제가 대만 가기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책장을 세게 이렇게 팍 쳤는데 그때 손뼈가 부러졌다. 그때 왜 그렇게 화가 나셨나요? 물어봤는데 왜 화났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 열받아서 책장까지 이렇게 해서 손뼈가 부러졌는데 왜 화났었는지는 기억은 안 난대. 근데 아무튼 그런 상태로 대만에 갔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자기가 한참 고생을 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병원에 갔다. 실제로 병원 기록이 있어요. 11월 초에 대만 갔다 오자마자 응급실 병원에 갔어. 엑스레이 찍었어. 근데 엑스레이 검사 그 판독 결과 아주 최근에 생긴 골절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만 가기 전에 자기가 책장 쳐가지고 부서졌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또 세 번째 증언에서 또 말을 바꿔. 맞다. 그때 부러진 게 아니라요. 대만에서 그 렌트했던 차 바퀴가 빵꾸가 나가지고 급하게 자전거 바람 넣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로 타이어 바람 넣다가 제가 그때 손이 부러졌었다고. 그래서 왜 자꾸 말을 바꾸세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하세요? 지금 세 번째 바뀌었습니다. 이 팔 부러진 얘기가. 그랬더니 그냥 기억이 없대. 제가 그때 너무 정황이 없었어서 자기가 팔 부러진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다녔는지 자기가 기억이 안 난대. 그리고 대만 경찰 수사 결과 자기들이 고용했던 그 잘생긴 기사님 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와이프가 그 잘생긴 현지 기사남이랑 도망을 간 것 같다고 했는데 그것도 허구의 인물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 어디에서도 이 둘이 기사를 고용했다는 증거를 제가 앨리스를 태웠습니다 하는 인물조차 전혀 그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점점 드러나니까 이제 이 헤럴드의 전략이 뭐냐면 피해자인 앨리스를 깎아내리는 거야. 사실요, 앨리스가 어떤 여자였는지 아세요? 제가 처음에는 앨리스 저희 두 번째 와이프 죽고 2주 만에 전시회에서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거 사실 앨리스 올려치기 해주려고 제가 커버해주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두 번째 와이프랑 살고 있을 때 2013년쯤에 저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앨리스를 만났습니다. 앨리스는 과외 선생님만 한 게 아니에요. 약간 투잡처럼 매춘 일도 했다고. 그래서 온라인에 자기를 판매하는 그런 광고를 올렸고 그 광고를 통해서 자기가 앨리스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3년부터 자기가 돈 주고 성관계를 여러 번 했다. 그러다가 그 후에 자기 와이프가 이제 죽고 나서 그때부터 연애 관계를 시작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어쩌면 이 앨리스가 저랑 결혼하고 이제 과거 청산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대만에서 이런 좀 어두운 곳에서 앨리스가 일했으니까 그러다가 대만에 있는 범죄 조직 갱스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처리가 된 걸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제가 왜 제 와이프를 죽이겠습니까?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혼전 계약서 있죠. 그것도 썼대. 재산 분할 안 하는 걸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혼을 하고 싶었으면 그냥 돈 좀 주고 그냥 이혼했으면 될 건데 제가 왜 굳이 앨리스를 죽였겠냐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헤럴드도 좋은 학교 나왔지만 앨리스도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나와서 그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과외 선생님이었다고요. 근데 못 알아. 그리고 그런 증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 또 이게 사실이 아닌 걸 아는 이제 가족들, 지인들이 이제 분노를 한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정말 다행히도 이 민사 재판의 이 판사도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앨리스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고 그리고 너 지금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한테 편견을 심으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다분하다. 너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아라 하고 언급 금지 명령을 다행히 내렸어요. 그러니까 앨리스 그 깽단 말이 돼요? 앨리스는 지금 미국에서 계속 있었는데? 자, 그렇게 그 민사소송이 열렸잖아요. 그 민사소송에서 사실 앨리스의 변호사는 좀 많이 걱정했어. 왜냐면 앨리스 유해도 발견되지 않았죠. 증인, 목격자도 없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걱정과 달리 이 재판에 참여했던 모든 배심원단이 아주 단시간 만에 앨리스의 죽음이 헤럴드에게 있다. 그러니까 살인죄는 아니에요. 이게 형사소송이 아니니까. 근데 그 책임이 헤럴드에게 있다라는데 모두가 동의를 했고요. 그걸로 이 앨리스의 가족들이 손해배상액으로 2,360만 달러를 받게 됐어요. 한화로는 330억 4천만 원이에요. 330억이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막내딸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막내딸, 막내 동생이 돌아올 수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 차라리 330억 줄 테니 앨리스 돌려달라고 하고 싶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이 민사재판이 바로 진짜 끝나자마자 2025년 9월 캘리포니아 검찰이 해럴드를 위중죄로 체포를 합니다. 그동안에는 캘리포니아 검찰이 얘를 데려가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 그 법 구멍 때문에. 근데 이제 뭔가 생긴 거야. 왜냐? 지금 민사재판에서 거짓말한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거든. 그래서 위중죄로 손 부상 왜 당했는지, 이메일 위조했던 거, IP 자기가 자기 걸로 보냈죠, 기사 고용했다고 뻥친 거, 기차역에 데려줬다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었잖아 등등등 해서 위증이 10개가 넘는 거예요. 이거 불법이잖아, 재판에서 거짓말하는 거. 그걸로 이 검찰이 얘를 기소해서 체포를 했어요. 그렇게 4개월 동안 수감을 했다가 구치소에서 몇 달 전인 2026년 1월 발목에 전자발찌 차고 보석금 내고 지금 밖에 나가 있어. 지금 캘리포니아 어디에 살고 있을걸, 이 사람? 그래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재판이 이제 열린다고 해도 그 재판은 위증죄로 인한 위증죄 재판인 거지, 뭐 최대 잘 나와봤자 뭐 몇 년 나올걸요? 이 앨리스 죽음에 대한 재판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앨리스 부모님은 딸 찾지도 못하고 지금도 억울해하고 계셔. 이놈 얼굴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 쪽 사시는 분들. 제가 또 이 보상금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 사건은 여러분 가족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면 애시당초 이렇게 회자가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진짜 그냥 묻혀버렸을 거예요. 사실 이 사건 조사하면서 그렇게 크게 정보를 얻지를 못했거든요. 알려진 정보가 많지 않았어요. 한편으로 제가 되게 씁쓸했던 게, 만약에 앨리스가 금발에 파란 눈 백인 여자였다면 왜 이렇게 매스컴이 조용한 거야? 나는 이 사건 알고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어디서도 보지를 못했어. 이걸 다룬 내용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많이 안 알려졌다고. 이제 여러분들 한국에 있고 뭐 미국에 사시는 한국 분들 이제 아시게 됐겠지만 너무 안 알려진 거야. 이게 만약에 피해 여성이 백인이었다면 좀 더 많은 매스컴들이 집중하고 좀 더 많은 팟캐스터들이 얘기해주지 않았을까? 만약에 가족들마저도 막 힘이 없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네 하고 그냥 움직이지 않았다면 진짜 그냥 묻혀버렸을 사건인 것 같아요. 경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해줬잖아, 처음에. 그러니까 사설업체 찾아가서 탐정 고용하고, 기차역이며 산길이며 온 가족이 진짜 대만 가가지고 맨땅에 헤딩하듯이 막 뛰어다니면서 동생 이름을 울부짖으면서 막 찾으러 다니고 민사소송 열고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어쩌면 아까 두 번째 와이프 멜리사 유도요, 아까 수상한 게 너무 많았잖아요. 이 수면 무호흡증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이 멜리사 유도, 온몸에 멍이 발견됐었고 바로 그 전날에 주택담보대출로 13억이라는 그냥 현금을 갑자기 손에 쥐게 됐어.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죽었어. 어쩌면 이것도 누군가 발벗고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수면 위로 올라오지도 못했던 사건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쉽게 그래도 정의는 실현된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하지만, 저는 사건 조사를 하면서 되게 느끼는 게, 정의는 그냥 저절로 실현되는 게 아니다. 진짜 누군가가 피토하듯이 싸워야지 그나마 조금이나마 이렇게 민사소송이라도 가고 뭐라도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굉장히 느끼는데요. 지금도 앨리스의 가족들은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330억이라는 어쨌든 거액의 배상금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헤럴드가 그런 지급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다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상당 금액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아직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라도 어쨌든 소스가 충당이 되면 앞으로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 가족들이 뭐 캐나다를 상대로든 미국 연방법을 상대로라든지 소송을 계속 하셔서 이 헤럴드가 대만으로 어떻게 갈 수가 있을지 모르겠네. 어떻게 안 되나? 너무 처음부터 헤럴드가 계산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헤럴드가 앨리스를 죽였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만과 미국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다는 거, 지가 캐나다 시민권자라는 거, 국경을 넘는 순간 사법체계에 손이 닿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획한 사건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앨리스는 지금도 유해조차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타로코 협곡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헤럴드 같은 인간들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법망을 또 빠져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제도의 구멍은 빨리 바뀌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건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지금 미국 안에서도 너무 알려지지 않은 사실 사건이에요. 아니, 대만에서는 현지에서도 경찰들이 얘가 말한 거 다 거짓말이다. 근데 그렇게 해봤자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 위중죄로 민사소송하는 것밖에는. 너무 구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게 많이 더 알려지고 해야지 알죠.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람들 관심이 많을수록 이런 재판도 빨리빨리 되고요. 판사들도 눈치를 본다고, 여기도.
이것도 제가 사건 조사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뭐 예를 들어서 가비 실종 사건이라든지 피해자가 백인이잖아요. 젊고 예쁘면 더 그래. 주목을 엄청 받아.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마이너리티야. 심지어 흑인은 우리보다 더 많잖아, 인구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흑인이잖아. 매스컴 보도수가 확 줄어요. 알 수 있는 내용도 확 줄고요. 지금 이 아시안인 앨리스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너무 제한적이었어. 알려준 게 너무 없어서 나는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여러분들은요? 너무 이거 구리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거 이용하는 나쁜 범죄자들이 더 있을 거라고. 이거 더 알려져야 되는 사건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첫 번째 와이프는 살아있는 것 같거든? 근데 그 사람이라도 뭔가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매스컴들이 막 이렇게 압박하고 한다면.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 전에는 어떤 남편이었는지 이런 게 너무 알려진 게 없더라고요, 아직. 네, 더 알려져야 될 것 같은 사건이고, 혹시라도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켈리 사시는 우리 교민분들 많으시니까 아시는 분들, 뭐 제보할 게 있는 분들 있으시면 지역 경찰에 꼭 신고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통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러고 또 아니 두 번째 와이프가 사망하고 나서 바로 앨리스랑 만나고 이렇게 일이 됐는데 또 어떻게 앨리스가 대만에서 없어지자마자 또 와서 또 다른 킴이라는 여자친구를 또 만나서 그 집에 들여? 진짜 제정신이 아닌가 봐. 나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어. 그 킴이라는 여자는 혹시 한국인인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제가 근데 사건 여태까지 본 걸로 보면 이렇게 한 번 의심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냥 빠져나간 사람들이 그러고도 또 다른 사람 만나서 잘 산다? 근데 그 파트너랑은 안 헤어지고 계속 만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약간 이런 게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자기가 이미 이런 평판이 알려졌잖아요. 사람들한테 지금 얼굴 이런 거 다 까였잖아요. 미국이니까. 근데 여기서 또 결혼에 이혼을 하게 되거나 뭐 무슨 일이 와이프한테 생기거나 그러면 자기가 빼박 더 욕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어금니 꽉 깨물고서라도 그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은 지금도 온고잉인 사건이고요. 아직 풀리지 않았고요. 앞으로라도 앨리스에게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이 앨리스 구 씨의 실종 사건 마무리하면서 다음 사건 사고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